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기관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 이제 정관 변경인데, 정관 변경은 우리가 앞에서 비슷한 내용을 했죠. 정관 변경에서는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뭐, 특별한 그렇게 어렵게 뭐, 나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과 관련돼서는요, 소멸은 좀 복잡하고요. 소멸에서도 사실상 법인에서 한 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주로 불법행위 능력, 또 설립에 있어서 나오는 내용, 그 다음 기관. 요 세 가지하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제부터 하는 내용은 요것만 제외하고는 이렇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보죠. 79번 보시면은, 75페이지에 정관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앞에서 했죠. 사원청이 결의한 정관 해석은 사원들 법원을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관 해석 방법은 법규 해석 방법, 객관적인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지위, 우리 앞에서 했죠. 지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정관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정관 변경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산성이 있어야 된다. 해상 결의는 4분의 3이죠. 자, 5번 결의권 평등의 원칙을 변경하는 정관 이력은 효력이 없다고 했는데요. 자, 이거 정관에서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의는요, 평등하게 하고요. 평등해야 돼요. 그러나 또 평등하고요. 이런 거 얼마든지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 대리인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그러니까 대리인이나 서면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그러나 이것도요, 정관의 변경에서 대리인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와서 해야 된다. 또는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직접 와서 구두로 해야 된다. 이거 정관 변경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평등하지 않도록 하는 정관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은 표를 10표씩 주고 그냥 단순한 회원들은 표를 한 표씩만 주는 거, 이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기들 내부 문제잖아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정관 변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80번 정관 변경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 자, 기본 재산과 관련돼서는 늘어나든 줄어들든 항상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2번은 정관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원총회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은. 자, 3번 사원 자격의 득실 변경에 관한 정관 기재 사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된 경우에는 구성원이 다르더라도 그 변경 전후의 사단법인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요, 법인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성원이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전후 사단법인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성원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맞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2번은 이것 때문이죠. 2번은 이것 때문에 틀렸죠. 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규정에 따르는 거죠. 원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서 2분의 1로 할 수 있고 뭐 4분의 3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은 다르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이 그것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4번 재단법인의 명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더라도 변경할 수 없다. 허가를 받아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단법인 내용에 사단법인의 내용이거든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으면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사단법인은요, 자율적으로 이제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보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단법인은 정관을 사원들이 정관을 작성했기 때문에 얼마든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출연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출연자가 사망을 하게 됐을 때는 자유롭게 변경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변경은 안 됩니다. 그러다 필요하면요, 그 정관이 정한 목적까지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본질에 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변경할 수 없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동일성을 해하는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정관 변경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어떤 사단법인이 성립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변경을 통해서. 그럼 전혀 다른 어떤 사단법인을 만들고 싶으면요,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소멸시킨 다음에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81번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1번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3분의 2 이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법인의 정관은.
2번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업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사무 집행은 과반수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요 단독 대표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내부적인 어떤 사무 집행은요 이사의 과반수로. 그러니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었을 때를 전제로 해서요. 사무 집행은 과반수, 대표는 단독 대표라는 겁니다. 3번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은 어떻습니까? 소수사원권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5분의 1 이상이요.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5분의 1 이상이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구하면은 이사가 소집을 해야 되는데 소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법원에 청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소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4번 사단법인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은 3분의 2로 해산은 하지는 못하는 거죠. 3분의 2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4분의 3이죠. 해산은 4분의 3. 5번 사원총회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맞죠? 자, 82번 청산. 여기서부터 이제 청산이죠. 정관 변경은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해산과 청산도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 뒤에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비영리법인의 청산입니다. 1번. 청산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청산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2번 법인 회사 시 청산인의 결혼을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감독을 받아요. 해산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이 이제 선임할 수 있고요. 3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산 청산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채권 추심 채무 변제를 하게 되는데 채무를 변제할 때 이때는 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가 있으면은요. 채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해산을 해가지고 이제 청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추심하고 채무를 변제하게 될 텐데요. 이때 채권자들한테 동등하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를 변제할 때는 채권자들에게 비례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추심한 다음에요. 채무자에게 이제 채권을 추심하겠죠. 그러니까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고 그 다음에 법인이 지고 있는 채무를 이제 변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변제를 할 때는요. 비례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비례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돈을 다 받은 다음에요. 돈을 받은 다음에 아직 변제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 추심할 수 있어요. 일단 빨리 소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것도 다 추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제를 할 때는요. 일단 먼저 변제가 도래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먼저 변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돈이 부족하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고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도대체 누가 있는지 사람들 신고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채무액이 내가 지고 있는 채무액이 얼마가 되는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채무 초과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비례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요. 변제가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기간 동안에는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건 청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좀 어렵죠. 청산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청산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4번 비영리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절차가 개시된과 동시에 권리이익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이 되면 어떻습니까? 해산이 되면은 청산 과정을 거쳐서 어떻습니까?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청산을 해서 청산 과정을 거쳐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틀렸고요. 5번 청산인은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청산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 빨리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제하기 위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신고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청산인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변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요. 청산인이 모르기 때문에 법인이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는지 돈을 빌렸는지 이런 모른다는 거죠.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갚아줘야 되겠죠. 자, 83번 틀린 것은요. 1번 법인이 목적 달성에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정관을 변경하여 법인을 존속시킬 수 있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을 때는요.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 뭐 A, B,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도와주기라는 갑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성년이 되기 전에요. 이 사람들이 뭐 사망을 했다든지 또는 다 성년이 됐어요. 성년이 됐으면은 이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성년이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목적 달성했던 거죠. 그리고 성년이 되기 전에 다 사망하게 되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요, 바로 소멸할 것이 아니라 목적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A, B, C는 졸업했으니까 D, E, F를 위해서 계속 법인을 이제 존속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정관을 변경해야 되겠죠. 정관의 목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의 목적을 변경함으로써요,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2번 법인의 파산 원인은요, 채무 초과로 충분하며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가 되버리면 바로 파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파산으로. 파산 절차로 들어가서 법원의 감독을 좀 더 엄격한 절차를 받아가지고요, 파산 관제인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그 비례해서 변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급불능을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가 되면 바로 파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 사단법인 내 사원이 1인만 있는 경우도 해산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혼자 있으면은요, 나중에 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성원을 또 이게 가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 명도 없게 되면 그때 해산 사유가 되는 거죠. 자, 4번 법인의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강행 규정으로 정관에 다르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청산은요, 이런 채권 추심하고 채무 변제이기 때문에 채권자들, 특히 채권자들이죠. 그러니까 법인이 어떻습니까? 법인이 이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변제를. 그러니까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청산이. 갑자기요, 채무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법인이 채무자였는데 채무자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강행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관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 규정이라면 정관에 달리 정할 수가 있지만 강행 규정은 정관에 달리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특히 중요합니다. 자, 5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은 여전히 당사자 능력,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산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소멸합니다. 소멸하게 되면요, 이제 청산이 다 끝났다는 청산 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청산 등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잔무가 남아있어요. 잔무가 남아있으면 법인에서는 청산 사무를 계속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은요, 청산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실상 모든 청산 사무가 종결됐을 때 그때 소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84번은요.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또는 기타 공익을 해가는 행위를 했을 때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를 취소하게 되면은요, 해산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자, 설립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처음부터 설립이 안 됐던 걸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 행위는 그대로 두고요, 해산과 청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행위는요, 취소하는 행위는 소급표가 없습니다. 소급표가 없다. 자, 2번은 청산이 종결될 때에는 이제 청산 등기를 하고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뭐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단순히 암기하는 것들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거의 잘 안 나와요. 자, 3번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 신고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제기 있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 기간 내에는요,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는 안 되고요, 변제기가 이때 도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때 현재 가치로 평가해가지고 다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변제를 위해서 계속 법인이 유지되게 하는 건 또 불합리하기 때문에요, 청산을 빨리 끝내도록 하기 위해서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지금 현재 가치로 평가해서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4번 청산설사에 관한 규정은요, 강행 규정이라는 거죠. 채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3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5번 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거죠. 좀 전에 청산 종결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요, 청산 사무가 아직 남아있으면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산 등기가 됐을 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청산 사무가 종결되었을 때 그때 법인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결되지 않는 법인에서 청산 법인은 존속하는 거고요. 자, 85번부터는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내용이죠.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요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뭐 3회 기출 됐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자, 1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 능력은 인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해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총유라는 것은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요? 교회가 법인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갑교회가 있어요. 갑교회. 갑교회가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이 물건들은 교회가 소유할 수는 없고요. 갑교회에 이제 신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성원들, 사원들이 되겠죠. 사원들이 어떻게 돼요? 공동으로 소유한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총유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이 구성원, 신도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탈퇴할 때, 이제 교회 다니기 싫어서 나올 때, 내가 냈던 헌금들 지분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냥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죠. 탈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3번. 권리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양도가 안 되는 거죠.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고요. 4번. 달리 정합이 없는 한 권리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총의 결의 없이 행한 총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총유물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요, 총의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5번 권리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 유추적되는 거죠. 법인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등기를 전제로 한 것들을 말하는 거죠. 등기를 전제로 한 것들은 적용될 수가 없고요. 나머지는 유추적이 된다. 자, 86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자,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에 대한 등기 권리자, 즉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 그러니까는 대표권을 넘어섰다는 거죠. 자, 대표권을 넘어서는 행위는요, 등기하여야만, 그러니까 대표권을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등기야 대항할 수 있고, 등기 없으면은 선이야기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는 등기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표권 제한의 규정을 위반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럴 때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지만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 과실이 아니라면은 유효가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은요. 대표권 제한 정관은 있어야 됩니다. 정관에. 그러나 등기할 수 없어서 등기를 못한 것 뿐이니까요. 상대방이 악이 과실했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법인 아닌 사단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구성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겠죠. 그렇죠. 사원들,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요. 자, 불법행위 책임 인정되는 거죠. 법인 아닌 사단도.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자, 87번요. 옳지 않은 것은요. 자,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 등기 능력이 인정되고요. 또 2번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될 수 있죠. 원고피가 될 수 있고요. 3번 입주자 대표인은 법인 아닌 사단의 성질을 갖는다고 했죠. 그리고 4번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조합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인 아닌 사단, 즉 재건축 조합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재건축 조합 명의로 제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했었죠. 교회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전원의 동의가 있었잖아요. 전원 동의가 있었으니까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각 교회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지 각 교회 대표자가 A가 있습니다. A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A 명의 대표자 명의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그 소의 효과요. 소송의 효과가 A한테 미치지 각 교회한테 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의자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 이름 즉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 자기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 즉 재건축 조합의 명의로
소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조합도 법인 아닌 사단도 어떻습니까?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소를 하는 것이지 대표자의 명의로 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5번 법인 아닌 사단의 아파트 분여회 수익금이 분여회니까 어떻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거죠. 분여회장 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위 수익금의 관리권을 승계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 그 상대방은 분여회이다.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상대방은 이제 분여회를 상대로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분여회장 명의로 입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분여회장 명의의 돈, 그러니까 명의로 입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누가 소유하는 거예요? 분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죠? 분여회의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것이지 분여회장 명의로 됐다고 해서 이것이 분여회장의 재산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요, 그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는 그 상대방은 분여회를 상대로, 그러니까 분여회가 소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분여회를 상대로 청구를 하는 것이지 분여회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명의만 지금 분여회장 명의로 되는 거죠. 명의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분여회가 갖는 것이죠. 그건 좀 깊숙한 내용이네요. 자, 88번이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판례 설명과 다른 것은요. 자, 법인 아닌 사단과 법인 아닌 재단이 있는데 주로 법인 아닌 사단에서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옵니다. 재단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법인 아닌 재단은. 자, 1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회의는 어떻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 인정되고요. 2번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정관에 위반하여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3번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계약 효력은 직접 조합원들에게 미치지는 않죠. 재건축 조합에게 미치는 것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에게 미치게 되고요. 그 조합원들이 그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을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번 재건축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 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가 되겠죠.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재산은 총유가 되는 거죠. 구성원의. 5번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외관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자, 이건 어떻습니까? 법인 아닌 사단도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남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자, 89번 보시면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그렇게 외우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든지요, 종중, 그 이외에도 아파트 분여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불화교, 동리, 자연불화 옆에다가 동이나 리라고 쓰세요. 동이나 리. 조그마한 이제 행정구역이죠. 동이나 리예요. 여기 양촌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촌리. 전원일기에 나오는 양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양촌리라고 하는 것은요. 양촌리는 행정구역으로서 양촌리도 되지만 또 이런 의미도 갖습니다. 양촌리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으로서의 성질도 같습니다. 양촌리에 살고 있는. 그래서 양촌리 주민들을 여기다가 마을회관을 돈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돈 모아서 만들었을 경우에는요. 양촌리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등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양촌리 자체는 이 주민들을 구성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은 어떻습니까?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양촌리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불화 그러면 동이나 리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재단법인 성균관의 설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뭐 성균관 이런 것도 성균관도 이렇게 뭐 사람의 단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법인 아닌 사단을 보고 종중 사단법인 비법인 사단이 되는 거죠. 또 4번 채권자로 구성된 청산위원회. 그러니까 청산위원회가 이제 구성원 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청산위원회 이런 것도 또 법인 아닌 사단이 되고요. 그러나 사립대학교요. 자, 대학교는요, 이거는 사단도 아니고 재단도 아닙니다. 대학교는 그냥 시설물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립대학교가 있으면요, 거기 재단법인이 있죠. 재단법인, 뭐, 고려중앙학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학원이다 그러면은 이 고려중앙학원이라는 재단법인이 설립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고려 초등학교, 고려 중학교, 고려 고등학교, 고려 대학교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면 이 고려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것들은요 고려중앙학원의 시설물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재단법인 그러면은 요 고려중앙학원 요것을 재단법인을 하는 것이고 학교는요 그냥 시설물일 뿐입니다. 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법인 아닌 재단도 될 수도 없습니다. 학교는 그 재단법인 위에 상위에 있는 재단법인이 재단법인이 되는 거고 학교는요 시설물일 뿐입니다. 자, 90번요. 비법인 사단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게 아니죠. 대표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소송도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2번 자, 비법인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이제 총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도 그 대표자가 비법인 사단의 업무를 수행함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적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 대표자에게 종전직무를 처리하게 될 필요가 있으면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대표자는 업무 수행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기가 끝났다는 거죠.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대표자를 선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공백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후임 대표자 선임하면 이때부터 이제 대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백기 동안에 법인에 있어서는요, 이사가 없는, 즉 대표자가 없는 법인이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다음 후임 대표기관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계속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당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해서요. 4번 법률이 근거하여 구성되는 아파트 투자 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이고요. 5번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 사단은 그 사단의 이름으로 옹고나 피고가 된다는 거죠. 대표자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도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91번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자,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게도 소수산 당사자 능력,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했죠, 방금. 그리고 2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을 위반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 행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이 악의 과실이 없으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3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종중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의 소송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요. 전원이 함께 소를 제기한다든지 또는 어떻습니까? 총회 결의를 거쳐서 법인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3번이 틀렸죠. 4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들이 두 개의 사단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사단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에 귀속되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교회예요. 교회의 분열을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 분열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이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 새로 가입하는 거예요. 싫으면 떠나는 것이지 이걸 분열, 둘로 나누는 분열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5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설립한 경우 종전의 사단 구성원들이 총유의 형태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새로이 설립한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양도하는 것. 이건 허용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갑교회가 있었을 때요. 갑교회가 있었을 때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교회 분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교회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또 개척교회를 하나 만듭니다. 을교회를 또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을교회를 또 하나 만들면서요. 여기 있는 재산들의 일부를 이쪽으로 양도를 합니다. 이것은 가능해요. 그럼 교회가 분열되는 게 아니죠. 갑교회와 을교회 둘로 이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요. 새로운 교회를 만들면서요. 여기 있는 재산을 조금 양도해 주는 것. 이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92번. 자, 먼저 옳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의 이사, 대표권의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등기할 수 없으므로요.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가 없다. 계속 강조했던 거죠. 2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유추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그래서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 했다라는 것은 남용을 했던 거죠. 남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남용했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다만 상대방의 악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악이 중과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3번 법인 아닌 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의 대표자가 되겠죠. 조합총회 결의 없이 채무보증행위를 체결한 경우에는 총의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총의물의 관리처분행위라는 것은요, 이 총의물, 교의 재산을 매각을 했다든지요,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물건 자체에 대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나가라고 한다든지요. 이런 건 총의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예요. 그러나 갑교회 대표자 A라는 사람이 갑교회 이름으로 보증을 썼어요. 이 보증을 서는 행위는요, 총의물 자체에 대한 관리 행위다, 보존 행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총의물 자체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 총의물 자체의 관리 보존 행위는 아니다. 관리 보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보증을 설 때는요, 총회 결의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회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의물에 관한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없이 이루어졌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보증 행위는 총의물의 관리 처분 행위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총회 결의 없이 할 수 있고 총회 결의 없이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총의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해 새로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후 우리가 앞에서 했죠.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거죠. 자, 5번 종중은 자연 발생적 종족 집단입니다. 종중이라는 것은요, 같은 조상을 모시는 후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종중에 재산이 많고 그러면은 종중이 잘 이렇게 재산이 많으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종중이 단체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종중에 재산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종중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태어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종중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물론 성년이 돼야 종중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성년이 되면요, 자동적으로 나는 종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중에 눈에 보이는 실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이게 아니라 후손들은 다 구성원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종족 집단으로요, 구성원 자격에 관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종중원의 구성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아니죠. 자동적으로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데 종중 구성원은 성년이 돼야 되죠. 성년이 되면은 남녀 구별하진 않죠. 남녀 구별 없이 성년이 되어야 이제 종중의 구성원인 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법인에 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모든 걸 좀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시험 범위를 약간 좀 벗어나는 듯한 좀 어려운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내용들은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자주 반복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두세 번 이상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제집 하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은요,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자체가요, 제가 만든 문제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기출문제, 우리 그 행정사 시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민법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격증이 있고 거기에 이제 민법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 어차피 출제기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나온 기출문제라든지 그 기출문제들을 또 약간 좀 변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요. 좀 우리가 좀 정도를 조금 넘어가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들은 그냥 한번 보고 넘으셔도 되지만은 반복되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권리의 주체는 모두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